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에게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 그리고 이 감찰반원의 비위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두 분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사를 밝혀주시면서 토론의 형식으로 오늘 순서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청와대 대응이 말이죠. 김의겸 대변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이끌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선택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맨 처음에 김태우 수사관의 이 의혹이 나왔을 때는 건 바이 건으로 청와대가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이제 한국당이 리스트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패키지로 이제 문제제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박형철 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나와서 해명하고 또 반박할 건 반박하고 또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교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김의겸 대변인이나 아니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충분하게 소통했다라면은 굳이 이 반부패 비서관이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가게 된다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가 나오게 됐을 경우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조금 더 핵심 관계자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다라면은 그때는 조국 수석이 직접 나와서 언론에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건바이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 갖고서는 김의겸 대변인이나 윤영찬 수석의 발언들이 미꾸라지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이 현 정부에는 사찰에 관한 DNA가 없다든가 하는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훨씬 더 야권 그리고 언론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청와대 내부 핵심 관계자로 다시 사건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그동안 대언론 대응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번 사안은 청와대에도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각각의 직원들을 향해서 또 수석급들을 상대로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은 청와대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전통적인 청와대의 대언론 소통 방식, 이번 사안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사안이 상당히 중대합니다.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 윗선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촛불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달이 건너가지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한계가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이 항목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0건이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반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좀 상황에 처했다. 물론 여기에는 좀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춘추관에 가면은 기자들이 대변인은 맨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매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박형철 비서관은 매일 못 만나니까 좀 취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유가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성격상 박형철 비서관이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이라든지 또 특이성,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점을 저도 이해를 했고요. 이제 매일같이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 일일이 하나하나 그 진위를 저희로서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은 언론을 통해서만 김태우 수사관의 그동안의 첩보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어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했던 첩보라면서 그 리스트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두 분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무엇이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 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 교수 전성인에 대한 또 교수 사찰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김태우 수사관이 중앙일보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자기는 언론 말고는 이런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디서 이 첩보를 수집했는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말이죠. 자, 자유한국당까지 나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정치 쟁점화시키겠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고발의 대상까지 분명하게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 위에 조국 민정수석, 더 나아가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로까지 고발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검찰이 이 사건을 의뢰받아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아마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할 거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첫 번째로 따져보다가 결국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특검까지 추진해서 청와대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다면 청와대는 그것을 반박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가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제1야당이 앞장서서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했던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공기업이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관련,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과 국토부 장관의 갈등 관련, 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우윤근 대사 내정자 관련, 고건 전 국무총리 장남 비트코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업자의 부정 청탁 관련, 조선일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취재 관련,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취재 관련, 진보 성향 교수 관련 현 정부 비판했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자, 이 첩보 리스트만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노트북 화면, 초기 화면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공개를 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이 공방에 뛰어든 셈이 됐어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도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으로서는 뭐 건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당이 제일 어려운 게 지금도 뭐 친박 논란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위 적폐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소위 촛불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민간인 사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봐라, 너네도 똑같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 어떤 그 소위 적폐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총선 국면을 앞두고 한국당으로서는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구잡이,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이런 표현 자체가 과연 맞는 거냐. 왜냐하면 아까 보신 화면, 한국당이 이 화면을 보여줬는데 이게 그 김태우 수사관의 그 조사 화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100건이 넘게 그 파일 넘버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100개 중에 한국당이 문제 삼은 게, 어저께 문제 삼은 게 10개고요. 오늘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총 11개를 문제 제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마구잡이고 전방위 민간인 사찰이냐. 그리고 이 10개 중에서도 보고된 거, 이 보고된 거는 3건밖에 없고, 예. 그나마 반장에게 보고된 게 4건, 나머지는 보고조차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공식으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서를 올렸다면 이거는 기록이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지원 시스템 논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식으로 올라간 레포트면은 당연히 조사를 하면 나올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첩보들이나 또는 찌라시에서 들은 것들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거라면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자 어제 처음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때로는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통위 상임위원과 국토부 장관, 고삼석 상임위원과 김현미 장관의 갈등설, 우윤근 대사 내정자 관련 의혹, 박근혜 친문 사업자 부정 청탁권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다. 특히 상임위원과 장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을 보고 갈등을 파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부처 간 갈등이 있다면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해야 하고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2항에도 규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건에 대해서만 특감 반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그런 설명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언론 사찰, 특히 언론사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지적하면서 관련 첩보 문건들을 폐기했다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 찌라시성 보고를 한 것을 봤을 때 김 수사관이 딴 생각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말이죠. 울먹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울먹였느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울먹였다. 기자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은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의 반부패 비서관이 한 브리핑 이 내용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냐 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무게가 실릴 것이냐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 게임 논란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에 대한 해명이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총괄해봤더니 결국은 무혐의로 끝나서 이러한 첩보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은 중요하지 않게 판단했다는 건데 나중에 언론 보고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것은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진실 게임이 맞는지 없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 반부패 비서관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상반되게 배치되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들을 본인이 지라시 형태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첩보에 대한 생사 문건을 작성하기 전에는 같이 모여있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오케이 사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사인을 받고 난 뒤에야 첩보 보고를 양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보고가 돼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 검찰 수사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텔레그램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건에 생산된 내용들과 이것을 보고받는 과정 등에 대한 진실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본인이 긁어왔던 불순물이 묻어진 것이고 칠하시성에 불과해서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고 다 폐기가 됐다라면은 이렇게 내용이 공개된 것은 공무상의 기밀 누설이 될 만한 문건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것이 모든 것들이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청와대가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믿을 것이냐 여기서 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에 작년 7월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보고서를 올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정권에서는 안 하는 거다. 왜 민간인에 대한 이런 조서를 올리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 11월 2일 날 소위 자기 지인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경찰청 방문해가지고 지인 수사에 대해서 힘을 쓰려다가 그게 청와대로 이런 사람이 진짜 있냐라고 하게 들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청와대가 징계를 한 사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본인이 권력 내부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해서 잘렸다라면은 이미 작년에 잘렸어야 될 사람인데 이번에 본인이 비위를 해가지고 청와대 명함 가지고 소위 뭐라 그럴까요?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잘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국민들도 냉정하게 좀 이 사안을 보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작위한 그다음에 뭐 광범위한 이런 민간인 사찰 이게 조직적인 어떤 지시, 그러니까 과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또 거기에 따라 윗선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시도 없었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면은 이거는 김태우 수사관의 일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김현미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은 본인이 생산한 문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차례 청와대에서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건을 생산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고 계속되는 문건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기에는 지금은 현재 성급한 단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청와대 그리고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청와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 한 명의 말을 들을 것이냐 뭐 급에 맞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최순실 씨 곁에 있었던 고영태 씨입니다. 고영태 씨는 공직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같이 연루가 돼 있던 사람이고 그럼 고영태 씨가 이러한 것들을 노출하게 되기 과정에 그 동기의 진실성을 따지게 됐을 경우는 그 순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고 언론과 시민단체 야권 입장에서는 그 구중궁궐 안에 있는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내부 고발자의 역할인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내용을 제공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대한 문건을 볼 수 있었고 그 문건에 나타나는 것들이 야당과 민간인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까지 사찰할 수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교수는 얼핏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은 제2의 고영태다. 네,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비교할 만한 사건이 있죠. 2008년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분노했냐면요.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민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참여정부 인사를 채용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줬거나 이런 기업들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세금 부과하고 또 기업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번 사안이 김태우 수사관이 그런 일을 하다가 양심선언을 한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의 그 첩보라고 하는 건 찌라시나 언론 기사에 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워가지고 정리한 그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광범위하고 또 조직적인 그런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소위 고영태하고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사찰과 감찰 사이의 구분이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이냐 또 조직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보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민간인 사찰의 범위에 과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김태우가
김태우 수사관이 과연 고용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양심 선언한 게 아니고요. 쫓겨난 사람입니다. 청와대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검찰청 조사받고 있는 자기 지인 거기 가서 힘쓰려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고용태하고 비교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심 선언이나요, 당시?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고용태 씨가 양심 선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불거지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이 단순하게 지라시를 정리한 수준인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문건의 제목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라시를 정리한 수준인지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같이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4차례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동등선에서 비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기무사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여기에 대한 사찰을 없애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국정원의 조직을 다 개편해서 국내 정부 파트를 없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 친일정과 그와 준하는 친한 관계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이나 기관장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벗어난 행동들이 있다라면 이건 민간에 대한 사찰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주장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을 그럼 청와대가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사실 국민들이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조금 더 하실 말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다른 주제들도 좀 다뤄야 하니까 두 분의 생각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끌고 있는 특별감찰반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몰랐겠죠. 아,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에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저러한 내용들, 여기에 민간인을 감시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다. 물론 청와대는 이것을 공직자의 비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민간인과 불가피하게 연관되는 부분까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여기까지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물론 국가기관이고 청와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김태우 씨는 구속을 각오하고 언론에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야당에서 특검,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또 나가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태우 수사관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했던 첩보 활동이라면서 첩보의 리스트를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하나하나 이런 내용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4시 전까지는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만 피고발인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 부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야당 얘기 들어봤으니까는 여당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자 얘기에 근거해서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청와대 고발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공세입니다. 서영교 원내부대표인가요? 원내대변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또다시 김태호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착 의심 있는 건설업자에게
명절 때마다 대통령님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관원 한마디에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선은 명확해졌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은 범죄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얘기를 믿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야권, 자유한국당은 특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급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야의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왜 이 사안을 놓고서 여와 야,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건일척의 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승부를 할까요?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중대하길래? 만약에 이게 무차별한 민간인 사찰이다 그러면은요. 문재인 정권의 출발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정통성이 없어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저는 만약에 민간인 불법 사찰이 조직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MB 정권 때처럼 2008년도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제2의 촛불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믿는 부분들은 그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이게 부정당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출발 자체가 저는 사라진다고 보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당이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2008년 MB 정권의 사찰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과연 비교할 건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예. 주셨고요. 이 정권에 대한 출범 자체와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중요성이 큽니다. 얼마 전에 야당에서는 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처음에 특별감찰 반원들의 문제가 불거지고 다 원대복귀됐을 때는 이 혐의에 발맞춰서 조국 수석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조국 수석의 책임을 물었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국 수석에 대한 신임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민정수석실 내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미치는 파장을 걷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권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을 때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계기들이 결국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됐던 많은 얘기들이 당시에 민정수석으로서 잘못되고 있는 일들을 바로만 잡았어도 이렇지 않았을 건데 그 부분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까지 가게 됐고 당시 우병우 수석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범죄가 돼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나서 범죄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관행과 단절하지 못했다라면은 이것 자체가 바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사실 많은 여론들이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사한 사례가 예.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예. 매우 부적절하고 지들끼리 저녁에 술 먹으러 돌아다닌다. 업무용 카드로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거 결국은 다 당시의 상황 복귀해 보면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안도 제2의 한국당이 어떤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개하고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여기다가 승부수를 두려고 한다라면은 이거야말로 무리수가 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반박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전혀 다른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여러 가지 해명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얘기하셨던 당시 심재철 전 부의장이 조금 이 내용의 상황에 비해서 조금 더 어긋나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청와대 주장에서는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일하는 조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나중에 특별감찰 반원들의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주말에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청와대의 특별감찰 반원들은 365일
24시간 일하는 조직에 받쳐봤을 때 주말에 그와 같이 골프를 치는 행동들은 사적인 행위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의 건은 심재철 부의장 혼자서 나섰던 건에 대해서 한국당 전체가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지는 않았던 상황이라 좀 별개 건으로 보고요. 지금 사건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만약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면 과거의 건과는 다르게 굉장히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문제를 놓고서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비위 의혹을 받고 원대에 복귀하고 나니까 그렇게 조치가 되니까는 어떤 반감을 품고 내가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언론에 폭로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가 규정하기로는 일부 언론, 아마도 보수 성향 매체겠죠. 뭐 조선일보라고 명시해도 될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보도를 계속해 나가니까 청와대에서는 왜 범죄자 얘기를 듣고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느냐. 김의겸 대변인이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 어제 이제부터는 제가 브리핑 안 합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직접 통화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 놓고서 기자들과 좀 격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기자 여러분들도 저보고 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수용합니다. 그러면 기자 여러분도 과연 급에 맞는 기사를 썼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론인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맙시다. 저만 나무라지 마세요.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 사안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고 또 본인 감정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을 놓고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평가가 엇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변인이 이렇게 좀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가요 굉장히 부글부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말은 이렇게 우리의 진정성을 안 믿어주고 범죄자 말만 듣느냐. 예. 아까 그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정말로 정권에 찍혀가지고 징계받아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찍혀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목소리가 좀 가느신 분이거든요. 박형철 비서관이. 이게 진짜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쫓겨난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자기 때문에 쫓겨났다, 어떻게 보면 자기 조직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김태우 비서관의 말을 듣고 그것에 청와대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감정이입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박형철 비서관이 춘추관에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변인이 얘기 안 하면 박형철 비서관을 취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자들이. 좀 그런 점에서 좀 김의겸 대변인이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오늘은 조금 브리핑 할 건 하시고 또 대응할 건 대응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냉정해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에서는요. 예, 김 교수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짧게 해주십시오. 저는 범죄자라고 단정하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검사로부터 기소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혐의를 가지고 의혹을 받고 수사가 되고 있는 수사도 아직은 정확히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이를 범죄자로 단정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여당의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청와대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나 김의겸 대변인이나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DNA 얘기가 그렇죠. 나왔을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인 범죄 행위로부터 자유롭고 떳떳한 정권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에 깔고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한테 왜 그러냐라고 호소하게 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의 팩트가 틀리게 됐을 경우에 미치는 정권의 타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론을 미리 예단하고 정해놓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로 가게 됐을 경우에 파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어제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지검에서 해야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살고 있는 주거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서울지검과 어떤 김태우 수사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오늘 고발하게 되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원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커졌고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태우 수사관은 범죄자인지 그리고 야권 또 일부 언론에서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전화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를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면서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또 두 분에게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아까 그 답답해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범죄자 얘기만 대서특필하고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상대적으로 뒤에 한둘려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있느냐, 너무하다.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겠습니다만 동시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됐던 그런 일들과 혹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사를 쓴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비판을 언론이 받아야 하느냐, 이 지점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절대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절대로 그 민간 영역에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조사하지도 말고라고 맨 처음부터 선을 확실하게 걷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도리를 못하고 또 하나는 공수처 같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위 감찰과 사찰 사이의 경계선에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문제 제기마저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언론의 보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저께부로 청와대의 입장이 바뀌고 소위 그 창구를 갖다가 단일화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가 이게 한두 건의 그런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였으면은 기존의 변화에서 크게 안 바뀌었을 텐데 대응해서 이제는 이거를 아까도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이다,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08년 사건과 대비되면서 청와대가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언론의 건강한 문제 제기는 전 당연히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예, 김병민 교수님도 생각 비슷하시고. 네, 정확한 지적이고요. 예. 이 정부가 사실 과거 정부와 달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인사자들을 쭉 세워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미국 백악관식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든지 언론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비행기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예.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라보건데 충분하게 언론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닫혀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거고 그것이 지면으로 방송으로 언론을 내보낼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관련된 관계자가 나와서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내용을 언론은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에 운영위원회의 과거의 관행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의혹이 되는 내용들을 다 질문을 받고 명쾌하게 해명하고 너무 억울하다면 나와서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소통에 장벽이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그 어떤 정부보다 중시했고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설명 그대로 이번에도 검찰 수사 결과든 혹시 그다음에 특검까지 가든 국정조사가 열리든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청와대 설명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 그런데 왜 청와대 해명과 못지않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지 또 그 기사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은지 이 부분을 청와대가 좀 더 잘 헤아려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처럼 전직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정치권의 다른 뉴스를 이 소식이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지금은. 앞으로 정치권의 가장 큰 정치 쟁점으로 상당 기간 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또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권에서 또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보다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